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면 아까 강연하신 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그 오늘 좀 약간 저는 되게 좀 기이한 느낌이 좀 또 들었던 게 그 앞서 목회자의 비하, 인문학자의 비하를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 목회자의 비하 시간에서는 굉장히 독서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시고 김기성 목사님이 오늘 선생님께서는 되게 신학책을 상대적으로 신학적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강연 제목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되게 좀 약간 오늘은 역설적으로 신앙에서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울부짖는다든지 하나님께 뭔가 청한다든지 신을 향해서 뭔가 구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끝내까지 버티고 신을 사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다.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좀 되새겨도 될까요? 그게 그 자기가 신앙을 가지게 된 각자의 개인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개인의 역사하고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신앙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그리고 그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정한 성격도 거기에 작용을 하겠죠. 저는 우는 소리를 잘 안 하는 게 제 성격이에요.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느님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예, 잘난 분인지는 알겠어. 근데 아쉬운 소리는 못 하겠는 거야.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텨보는 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태도죠. 그리고 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생색내는 거예요. 신이 생색낼 틈을 주고 싶지 않아, 나한테. 못된 생각이죠. 신하고 겨뤄보겠다는 생각인데 내가 막 하느님 뭐 어쩌면 좋습니까? 막 이러면 신이 네가 괴롭구나. 내가 은총을 베풀어 주지 하고 생색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끝까지 버텨보는 것.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신앙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게 사실 그 질문들이 굉장히 복합적이어가지고 제가 좀 약간 정리를 하는데 아마 그거는 저의 추정으로는 이 강연의 절반 정도는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강연이나 제 책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오시고 절반 정도는 또 이제 선생님의 강연이나 그런 걸 듣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 또 처음 오신 아마도 독서운동 회원분들이 이제 절반 정도기 때문에 뭔가 그 선생님에 대한 대단한 궁금증, 실제에서 알고 싶은 충동과 그 다음에 약간 그냥 기본적인 그냥 궁금함이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보통 이제 알려지신 거는 서평가라고 많은 표현을 어 선생님을 가리킬 때 그렇게 하고 선생님도 그런 표현을 이렇게 나빠하지 않으시고 근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철학자라든지 인문학자라든지 뭐 이런 말도 있고 책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뭐 문화평론가나 비평가라는 말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굳이 이제 서평가라는 거를 상대적으로 좀 더 선호하시는 이유 혹은 서평가라는 정체성을 언제서부터 갖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은 되게 그 질문이 그게 무슨 그 폰티우스 필라투스 앞에선 예수 같은 느낌을 갖게. 네가 뭐냐? 뭐 이런 거. 뭐 이런. 마침 어제 목요일에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프란체스코 교육원에서 고급 철학 연습이라는 과목을 그 이제 크로즈드 말하자면 그룹에서 강의를 하는데 요즘에 그 여러분들 그 읽으셨는지 모르는데 소크라테스 민주주의를 캐묻다, 플라톤 현실국가를 캐묻다 이게 다 이제 그 강의의 성과물이거든요. 이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나라 그게 이제 폴리티컬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마르코복음을 요새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읽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마침 어저께 그 사내들인에서의 신문과 필라투스, 그러니까 빌라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로마 사람이니까 필라투스라고 있죠. 필라투스의 신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정체성을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죠. 네? 그렇죠? 근데 철학자, 인문학자 일단 이 호칭들에 대해서 제가 좀 민감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학자라는 호칭을 저를 아시는 오늘 이 자리에 온 분이나 이제 비록 그가 그리스도교 역사와 만나다를 읽지 않았다 해도 철학자라는 호칭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질 않아요. 한국에서 철학자라는 말은 철학 전공자 여기 아까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철학 전공자는요. 철학자라는 호칭을 경멸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한국에서 철학자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그 강준만 교수가 어디서 글을 쓰면서 저를 지칭하면서 철학자 강유호는 그래서 강준만 교수는 참 철이 없구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온갖 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철학 전공자들은요, 자기가 철학자로 불리는 거 안 좋아합니다. 몇 있어요. 그거 좋아하는 양반들이. 김영석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철학자라고 하는 게 경멸어예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인생에 관한 일반론을 떠들어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라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자라고 하는 말은 진짜 안 좋아하죠. 저는 제가 인문학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문학 책들은 나중에야 읽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 자체가 휴머니스트 있잖아요. 휴머니스틱 그 스터디스.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이게 급조된 분야예요. 아까 19세기부터 서양인이 종교니 학문이 이런 말이 의미가 있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도이치 신인문주의, 그러니까 괴테자이트라고 그러죠. 괴테의 시대에 독일에서 급조된 영역이에요. 원래 이게 없는 영역이에요. 이게 인문학에 문사철이 들어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마케팅용 구별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어쨌든 아카데믹한 커리큘럼 속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인문학자라 그러면 예전엔 작가님 그러면 진짜 짜증났거든요. 그 조각가라도 해야 되나? 그런데 요새는 작가님 이리 오세요. 그러면 그냥 올려 부르자는 말인 줄 알고 알아듣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제 서평가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이 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름 그대로. 문학 비평가는 안 읽고도 할 수 있는데 서평가는 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니까 서평가라는 건 정말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 강연도 사실 저 책 읽자고 책 읽기를 권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뭐 제가 무슨 신앙에 대해서 무슨 큰 힘이 있겠습니까?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서평가라는 것은 좋아하고 첫째는 책을 읽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적어도 책이 제 인생에서는 해방이죠, 해방. 왜냐하면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어쨌든 그 배운 사람들이 대접받는 나라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저는 적어도 저 스스로도 고통스럽지 않았고 남들이 저한테도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일찍이부터 공부한다 소리 잘 안 하고 일한다 소리를 많이 했어요. 대학원 들어가면서부터는 일한다. 가령 이제 토요일에 저 지방이나 이런 데서 누구 결혼식 있다. 친척 결혼식 있다. 그러면 너 갈래? 그러면 저 토요일에 일 있어요. 그러면 너 요즘에 어디 일 다니냐? 그러면 공부가 일입니다. 그래서 일한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점에서 책 읽는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적어도 저는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하죠. 책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일단 끊습니다. 그거를
꼭 읽어야 될 책 안 읽은 사람은 봐주더라도 일단 책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래도 그래서 서평가라고 하는 건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지금 책 읽기의 끝과 시작 그 최근에 나온 서평집 거기 보면 왼쪽 위에 빨간 띠 선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아르마리우스라고 써 있죠. 그 예전에 아르마리우스 단넷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아르마리우스가 이제 중세 그 수도원의 사서 수도사들이 아르마리우스죠. 그 굉장히 좋아해요. 그 호칭을. 그리고 이제 그 서평집 또 낼 거예요. 계속 아르마리우스라고 하는 그 아르마리우스 시리즈입니다. 그게 그 시리즈의 출발점으로. 요새 그래서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죽기 전에 서평집을 많이 가능한 한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강연 때도 선생님 9시 반에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쪽팔려. 선생님께서 워낙 또 많이 책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공부 이런 거에서 또 일가견이 있으니까는 선생님께서 그 공부의 어떤 루틴이라고 할까요? 하루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너무 김연아 선수 같은 발언이신 것 같은데 9시 반에 일어나는데 이제 자는 시간이 중요하죠. 5시에 잔다는 게 5시에 잡니다. 아침에. 5시에 자서 9시 반에 일어납니다. 애플워치가 딩딩딩 하면 9시 반에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커피 먹어야죠. 정신 차려야 되니까. 커피 먹고 삶은 계란 하나 먹고 그다음에 책 읽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비법도 아닌 비법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삶은 계란 먹고 그다음에 커피 마시고 그렇게 이제 그 빈속에 제가 아침마다 약을 5-8알씩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으니까 그래서 빈속에 약을 먹을 수 없으니까 삶은 계란 하나 먹습니다. 근데 먹고 그다음에는 뭐냐 책 읽습니다. 왜냐 머리가 이제 그 바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책을 읽어서 가벼운 책을 읽어요. 가벼운 책. 일테면 뭐 신학의 영토들 뭐 이런 것을 읽습니다. 신학의 영토들이 가벼운 책이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읽으면서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를 골라주는 책이고 그다음에 제가 전공하고 있지 않는 영역이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전공하고 있지 않는 영역의 책들을 읽는 것이 치매 예방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예. 하던 얘기만 하면 치매 걸리거든요. 신학의 영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는 책들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그런 책들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죠. 한 꼭지씩 딱딱딱 읽고 그 다음에 그게 신학 영토들에 들어있는 서평들이 앞에서부터 뒤가 그 시간 순으로 돼 있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어느 정도 그죠.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 그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이제 신학의 영토들을 제가 읽어가지고 이를테면 이게 유희로서의 독서인데 그걸 읽어서 야 내가 신학의 영토들 읽었는데 막 잘난 척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쓴 사람이 제일 잘났지. 그죠? 그건 쓴 사람이 제일 잘난 거야. 그러니까는요 이제 이렇게 읽는데 제가 무슨 아까 그런데 이걸 딱 읽는데 슐라이어마의 종교론이 있습니다. 슐라이어마의 종교론은 제가 그 신학의 영토들 읽기 전에 읽은 책인데 슐라이어마는 아마 그 기독교 신학 전공한 사람들보다 제가 더 잘 알 거예요. 슐라이어마 독일 철학이니까. 근데 이 서평가가 슐라이어마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책을 번역한 양반을 좀 아끼고 사랑한다든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 그 읽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읽냐면 이게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아침에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할 때는 그런 독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유희로서의 독서. 근데 아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뒤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좋은 의미에서의 잘난 체가 있더라고. 말장난도 있고. 그래서 야 서평집 하나 쓰면서 늘었네라는 느낌이 스스로에게 들었던 모양이에요. 필자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영토들 누가 보면 안 됩니다. 거기다 제가 옆에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왼쪽에다가는
책의 왼쪽이 여백이 있고 오른쪽 여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내용하고 관련된 그 메모를 해요. 소제목을 단다든가. 근데 오른쪽에다가는 제 생각을 적거든요. 여기 이제 방법인데 오른쪽에 제가 써놓은 게 몇 개 있어요. 아싸라비아 뭐 이런 거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런 걸 써놔야 나중에 이 서평을 쓸 때 신학의 영토들 서평을 쓸 때 평자는 이 서평집을 쓴 이는 뒤로 갈수록 책 읽기에 자신감이 붙었고 고급스러운 책을 읽으면서 레토릭의 즐거움을 느낀 듯하다. 이런 말을 이게 제 서평에다 써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습니다. 뭐 이제 그런 책 읽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해야만 하는 일들을 시작하죠. 나의 의무, 강의 자료 만들기, 그다음에 2년 후에 강의할 거 미리 공부하기. 저는 2년 후에 강의할 것을 오래 공부해요. 2년 후에 강의할 거. 이를테면 보에티우스의 철학이 위한 요새 이빨 읽고 있는데 보에티우스를 2년 후에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늘 읽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건 말하기 어려운데 늘 읽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프웍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정신현상학 같은 거 찔끔찔끔 읽고 있고 그러다가 한 2시쯤에 콘프레이크를 먹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셔요. 많이 먹습니다. 커피를 아주 많이. 거의 뭐 머그잔으로 에스프레소를 계속 먹어요. 아메리카노를 에스프레소를 아메리카노 마시듯이 계속 마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3시 반쯤에 좀 자고 그다음에 저녁에 강의가 있으면 강의를 가고 강의하고 들어와서 공부하다가 5시에 잡니다. 그거 말고 하는 일 없습니다. 그거 그리고 말고라고 하기에 너무 많은 걸 말씀해주는데 그거 말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이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진짜 어쩌다 한 번 정도씩 그 특정인을 정해가지고 증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정인을 증오하는 별로 그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뭐 이렇게 막 화살 던지기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따로 집이 좁아서 화살을 설치할 곳이 없으니까 표적을 설치할 곳이 없어서 특정인을 증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증오합니다. 뭐 이렇게 뭐 다리가 부러져라든가 이런 식의 증오가 아니라 이렇게 염력을 보내죠. 이런 식으로 막 염력을 보냅니다. 뭐 근데 뭐 그것도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그냥 증오를 한 일주일 정도씩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뭐 되나요? 답이 되나요? 루틴이 아닌데 이건 증오는 엑스트라 잡입니다. 엑스트라 잡. 그 책 읽기에 관해서 선생님께서는 보통 이제 고전 텍스트를 강조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그 신앙에 관련해서도 선생님께서는 울부짖지 않고 꿋꿋이 한 번만 끝끝에 계속 나아가는 것이고 고전 텍스트를 대할 때도 거기에 막 이렇게 막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아를 부풀리는 방식 그리고 자기를 투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덤덤하게 그리고 초연하게 읽는 방식을 강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이라는 거는 사람들은 그걸 신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를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텍스트인데 이런 관계를 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그 플라톤이나 투키디데스 텍스트 있잖아요.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죠. 그럼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인데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플라톤이 거기다가 물론 그거는 픽션이니까 그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 플라톤이 써놓은 거잖아요. 또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 전쟁기를 이렇게 읽으면은 뭐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추도식 연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블 코테이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있는 걸 녹취에다가 뜬 건 아니거든요. 사실 투키디데스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마르코의 복음서가 있다.
그 마르코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사내들인에서 신문 장면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더블 코테이션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예수가 한 말 그대로 가져다 쓴 건 아니잖아요. 마르코가 쓰고 싶은 말을 쓴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읽거든요. 그렇게 읽는 게 일단 제가 배운 뭐 슐라이어마 이래로 전개되어 온 해석학의 기본 원리예요. 딜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문헌학적으로. 그럼 그냥 그렇게 읽는 거. 그게 뭐 선생님한테 배우기로 그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저는 가령 마르코의 복음서를 읽는다. 그럼 마르코의 편을 들어서 읽어요. 마르코가 하고 싶은 말을 썼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마르코가 하고 싶은 말을 썼겠지. 뭐 하느님이 영감을 줘서 썼다. 하느님 그렇게 한가하지 않으세요. 마르코가 하고 싶은 말 쓴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복음서 하나 읽어서 은총을 받을 거면은 그런 은총은 안 받는 게 낫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이를 악물고 살아내서 자기의 신앙을 간신히 증명할 수 있을지 말지도 모르겠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게 유한자로서 할 수 있는 태도니까 뭐 책도 가능하면 이빠이 막 그렇게 이빠이라는 말 이런 좋지 않은 일본어 요즘에 그래. 그럼 이빠이란 말 말고는 다른 말이 없는데 철저하게 디펜 샤르프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읽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선생님 하면 또 널리 알려진 게 이게 도구들에 관한 아마도 선생님을 좀 많이 이제 팟캐스트나 이런 걸 접하신 분들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근데 한편으로는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걸 되게 그런 요즘 이른바 현대 문명의 이기들 아이폰도 엄청 잘 쓰시고 그런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아날로그가 한 만년필이라든지 30노트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한편으로는 또 이런 걸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각각을 어떤 그 안에 있는 원리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어떤 걸 어떨 때는 그런 상대적으로 최신적인 어떤 그런 것을 활용하시고 어떨 때는 아날로그 한 거를 좀 더 쓰고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 그거요? 네. 이거는 영업 비밀인데 말씀드릴게요. 뭐 알아도 이거는 알아도 실천을 못하면 땡이니까 일단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제가 만년필을 쓴다 하는 건요. 이거는 연원이 오래된 건데 중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제 어머니의 그 언니가 그 사촌 언니일 거예요 아마 사촌인지 오촌인지 언니가 일본에 사시는 제일 교포셨는데 그분이 파카 만년필을 선물하셨습니다. 입학 기념으로. 선물 받았으니까 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때는 70년대니까 만년필을 쓰는 자가 정말 부유한 자였어요. 그리고 만년필을 쓴다는 걸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만년필을 쓴다는 걸 웬만한 여유, 그러니까 물리적인 여유,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유, 심리적인 여유가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년필을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까지 계속 썼어요. 근데 도서관에서 이제 저는 남들 보는 데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도서관에 앉아서 잠깐 그 피곤해가지고 낮잠 자러 갔는데 그 사이에 그 누가 훔쳐가가지고 그때부터 했던 그러니까 만년필은 사실은 제가 몸에 배어 있는 그 필기도구예요. 만년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뭘 해야만 해. 진지하게 뭘 쓴다 그러면 일단 저는 만년필로 씁니다. 만년필로 쓰지 않고 볼펜으로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런갑다 하지만 천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그 멀티펜 조심해야 됩니다. 제 강의 들을 때 멀티펜 쓰고 있다가 저기 야단 맞은 분들 있죠. 지금 저 지난주에도 수원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멀티펜들 다들 숨기더라고. 일단 몰래 써. 저 몰래. 편리하니까 쓰기는 쓰는데 제 눈앞에서는 절대로 못 쓰는 게 멀티펜, 만년필. 지금도 이제 만년필은 이거는 이제 저 파브카스텔인가요? 네, 파브카스텔 만년필인데 이거는 떨어져도 괜찮은 만년필입니다. 나무와 스테인레스로 돼 있어서 집에서 제가 사용하는 만년필은 절대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가기 전에는 구경할 수 없습니다. 그 만년필은.
일단 단테 알리기에리, 그다음에 단테 파라디소 뭐 이런 기본적으로 만년필로 글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워너비로 갖춰야 되는 만년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들 해보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만년필로 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필체가 나와줘야 됩니다. 만년필은 있는데 필체가 엉망인 분들이 있어요. 만년필 필체, 그러니까 만년필에 어울리는 필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비법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비법의 은혜를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필체는요, 일단 유전입니다. 일단 유전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근육의 문제입니다. 근육을 바꿔야 됩니다. 오른쪽 근육은. 저는 필체가 괜찮아요. 제가 만년필로 이렇게 쓴 게, 글씨 좀 많이 써본 원래 필체도 괜찮은데다가 글씨를 많이 써가지고 오늘도 지금 이를테면 제가 그 세계사 20세기 읽기 세계사 그럴 때 세미나 자료를 올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 책 읽고 A5 노트에다가 정리한 다음에 그 노트를 스캔 떠가지고 타이핑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강의 자료는 제가 만년필로 쓴 것들이에요, 다. 일단은. 많이 쓰죠. 일주일에 A4 용지 한 20매시 정도씩은 씁니다. 손으로. 그 분량 이면지에다가. 근데 필체를 받고 싶으면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글씨를 많이 써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 안 된다. 그러면 근육, 말하자면 수술을 하셔야 돼. 수술까지는 아니어도 팔굽혀펴기를 많이 해서 근육의 힘을 늘리면 만년필에 필체가 힘이 있는 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왜 그런 만년필을 쓰면서도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느냐면요. 일단 제가 예전에 그 90년대 말에 학교 그만두고 다니는 회사가 IT 회사였어요. 그 IT 회사에 다니면서 웹사이트 기획하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 옆에서 그 프로젝트 매니지 하는 거 있죠.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걸 한번 확연하게 느낀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에게 일단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 안에다가 지식 정보들을 놓아두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유튜브 같은 거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는데 유튜브는요 병존 매체가 아니죠. 다른 걸 하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는요. 근데 듣는 거는 다른 거 하면서도 듣기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 이런 걸 꼭 해요. 그리고 그게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성의만 있으면 요즘에 인터넷이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게끔. 그게 저는 지식인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약간의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부하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건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좀 나눠 가지면 어때? 아마 저의 오랜 독자이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제가 그걸 꽤 오랫동안 한 걸 다 한 20년 했죠. 2000년대 초부터 했으니까. 네. 꽤 오랫동안 항상 어떤 매체는 바꿨을지 몰라도 항상 어디 억세서블한 곳에 그게 있어요. 제가 있어 그거는. 그런데 뭐 그냥 뭐 텔레비에서 소개 같은 걸 안 할 뿐이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그냥 다 필요하니까 그러죠. 그리고 책 읽기하고 그런 도구 사이에는 그렇게 깊은 관계는 없습니다. 만년필 이런 건 다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은근히 우리 지금 저기 보시면 제 가방도 있는데 가방과 만년필은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괴롭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들일 뿐이지 멀티패 쓴다고 공부가 안 되겠습니까?
그거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역사와 만나다 가방 좋은 거 쓰십니까? 아니죠. 만년필 없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조심하셔야 것이 돼요. 그런 말 할 만년필입니까? 때 지금.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럼 집에다 두고 다녀야 할 만큼 귀한 만년필입니까? 예? 아, 선물. 만년필을 선물 받는 사람은 만년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야 돼요. 만년필. 지금 여기서 저한테 만년필 선물해야겠다. 저 양반한테 만년필 선물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패대기 칠 가능성이 있거든. 선물 이런 걸 왜 사왔어?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저는요, 누가 저한테 선물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에게 선물 주는 사람들 되게 이제 그 연소 가능한 것들, 뭐 과일 뭐 이런 거 뭐 먹고 치우는 거, 내구재들은 선물을 안 합니다. 아예 까탈스러우니까. 근데 어쨌든 가방도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저 들고 있는 저 가방, 들고 온 가방, 저것도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있다가 사양을 좀 알아보니 이제 단종된 건데요, 저것도. 어떤 가방인지 이런 것들, 가방도 종류별로 5종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그냥 그 피에르 부르디의 그 뭐죠, 그 구별짓기, 문화자본 그런 거 하자고 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게 공부하고 누가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써놨어요. 보니까 이게 그런 도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잘난 척과 도구 사이에는 관계가 있죠. 그다음 추천하시는 도구? 그러면 여기 저 오늘의 신학 공부 아니세요? 이분? 아니 그분하고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어쨌든 그 추천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예, 만년필. 감히 꺼내네요. 예. 아, 페리칸. 그렇지. 기본적인 싼 거라 그런 페리칸이죠. 그죠? 거기도 일단 추천은 기본적으로 만년필은 있어야 됩니다. 만년필 있어야 되는 이유를 현학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하도 만년필 제가 얘기하니까 첫째, 멀티펜을 쓰면 그렇게 쉽게 기록해 놓은 것은 아무데나 기록해서 쉽게 버려지게 돼. 그리고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남은 게 뭐냐면 30노트 이런 데다가 만년필로 정리해 놓은 건 있잖아요. 그건 오래도록 가지고 있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저 대학교 3학년 때 근대 철학사 노트 필기한 거 노트도 있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독일 관련 수업들은 노트도 가지고 있어요. 만년필로 일단 그 필사해 갖고 와서 만년필에다 노트 정리한 거 있죠. 그래 만년필로 정리해 놓은 것들은 그리고 오래가요. 잉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형성,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개인 삶 자체가 역사적인 형성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형성물을 남기기 위해서는 기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저는 사진 찍어서 기록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사진 한 장도 없어요. 구글 드라이브, 뭐 아이클라우드에 사진 한 장도 없어. 저는 사진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맙니다. 아니면 차라리 써놓거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은 되죠. 제가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런 기록물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독서 카드라든가 강의 노트라든가 그런 거를 디지털 문서로는 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그 문서 보관 드라이브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년에 사용하던 강의 노트 이런 거 어디다가 이제, 아니 강의 자료 있죠. 요청하면 보내주려고 뭐 글쓰기 강의 자료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최근에 손으로 썼던 에로스를 찾아서 이런 것들은 초고를 쓰거든요. 초고 써서 스캔해서 타이핑을 하는데 그 초고를 보관해놔요. 만년필로 쓴 걸. 그리고 가끔 들여다보죠. 그걸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잘났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은 위로받은 적 없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니 아니 한국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철학 박사라고 해서 그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빛납니다 소리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주변에 철학 박사 여러분들 오늘 철학 박사 처음 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철학 박사 처음 본다. 나 철학 박사 처음이야 내 인생에. 어? 철박 처음이야. 처음이에요? 아까 사인 받은 분 처음이에요? 철학 박사 처음 봤어요? 아니에요? 본인이 철학 박사예요? 그럼 그거를 보시고 한국 사회에서 저처럼 제가 저 공부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종교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조국은 법학 박사잖아. 근데 조국 책은 무지하게 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이 안 팔리니까 아 내가 조국이라도 돼야 되나? 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란 말입니다. 근데 철학 박사를 누가 존경한다고 얘기하는지도 않고 철학 박사를 좋아한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칭찬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삼형제 장남인데 80학번인데 삼형제 장남인데 제가 베이비붐 세대인데 철학 공부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겠습니까? 짐작하죠.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제가 거울 보고 와 강요원 잘났어 이렇게 스스로 위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만년필로 쓴 초고를 보면서 아 이거 쓰느라고 애썼네. 그래도 이걸 썼으니까 저 책이 나왔지 라고 스스로를 그냥 조금 위로하기 위해서 만년필에 써놓은 게 필요해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나 졸라 불쌍해 막 이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어. 근데 가끔 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지점에서 내가 나를 위로해 줄 때 그냥 하늘을 보고 멍하니 앉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도구로 쓸 수 있다. 아, 너무 심하게 말했네. 만년필을 사라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어느 정도 정해진 가능할 수 있을 전자책? 것 같은데. 네. 아, 전자책은 제가 만들어 봐서 옛날에 전자책 업자하고 같이 일한 적 있어요. 2000년대 초에 전자책이 처음 생길 때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건 순재 장사 속이구나. 라고 생각해. 전자책은 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에로스를 찾아서나 수문신을 찾아서 그 라티오 출판사에서 나온 찾아서 시리즈들 있죠. 그런 거는요 종이로 봐야 돼요. 종이책 안에다가 그 몇 가지 그 편집적인 즐거움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종이로 보셔야 돼요. 전자책으로 느낄 수 없고 그 책 표지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쫙 이렇게 쫙 이따가 제가 그 게르트 타이센의 그 예수운동의 사회학 옛날에 나온 책들 있죠.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번씩 만져보고 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냄새도 맡고 81년에 나온 책 갖고 온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40년 된 책이죠. 냄새 장난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따 한 번씩들 맡아보고들 가세요. 예.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면서 거의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의 질문.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정리하시면서 지금 이제 또 시간도 거의 생각보다 많은 비밀을 영업 비밀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오늘 이 비아 출판사에서 하는 인문학자의 비아 그 시간에 일단 와서 제가 무슨 얘기든 이렇게 두서없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좀 착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저는 예전 같으면 아니 비아 수준에서 나를 부를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비아 불러주니까 고맙다. 요즘에는요 어디든 오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까 불러주니까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유한한 존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동, 노고, 노력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유라고 하는 것, 도대체 생각이 없어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기독교도들로서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기독교도라고 전제하고 무한한 존재에 대해서 즉 신에 대해서 사유하는 삶을 여러 가지 그 책을 도구로 해서
누리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저희 기독교는 어쨌든 이 세상의 속물화, 그 천박함에 맞서서 뭔가 이것을 너머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게 우리는 뭔가 경건한 마음, 경건한 실천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는 한번 사유로서 이런 모든 것을 되게 불화시키고 그런 물질적인 것들만 쫓아가고 그런, 그리고 자신의 욕망, 뭐 자아를 부풀리는 세상에서 사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초월을 새기는 것, 그런 길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저희가 그렇게 부를 깜냥이 못했는데도 기꺼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비아 다음 저희 이제 마지막 요번에 이제 선생님께서 강연해 주시고 12월 14일 목요일에는 또 마지막으로 오늘 되게 뜨거운 대상이 됐던 저기 와 계시는, 그리고 김진혁 교수님께서 12월 14일 목요일 날 강연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저희 비아 통해서 또 이제 공지가 나갈 테니까 많은 신청 바라고, 혹시나 뭐 지금 또 3층에서 음료수라든지 못 드신 분들 다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